북한파 제트기류가 흐트러져서 북극에 있는 찬 기온이 내려온다고 그러죠. 작년에 시카고가 마이너스 50도까지 미국 50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영상으로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북극에는 그렇게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고 있는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제트기류가 빙글빙글 돌면서 북극 위에 찬 기온을 흘러내려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데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 점점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제트기류의 힘도 약해지면서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몰랐죠. 그때 기후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워지기도 한다는 걸.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추운데 자꾸 뭐 기후변화,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근데 기후변화는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렇게 추운 지역은 더 추워지고 더운 지역은 더 더워지고 그다음 가문 지역은 비가 안 오는 데는 더 가물어지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그때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난민의 입장으로서 겸허하게 지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지금 심연우 연구소라는 아까 이렇게 개인 민간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세종대학교에서 대학원의 기후변화 과정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논문 학기예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기후변화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기후변화가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찾다 보니까 어저께 광주가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5월인데 33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작년에 엄청 더웠죠. 110년 만에 폭염이고 왜 110년 만이냐면 우리가 이제 온도를 계속 측정하기 시작하는 게 1908년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덕수궁 와갖고 계속 그때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110년 만에 최고로 그건데 서울이 비공식적으로는 40도를 넘겼었어요. 노원구에서 자동 측정 장치에서는 40도 넘는 날들이 올해도 이제 나오겠죠. 공식적인 기록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년이 최고로 더웠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작년이 4번째예요. 지금 요거는 요건 2019년 2월 6일자 뉴욕타임즈고요. 자료는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뉴욕타임즈에서 그린 건데요. 제일 공식적으로는 2018년이 4번째 기록이다 보시면은 2018년이 4번째 제일 더웠을 때가 2016년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2016년이 제일 더웠고 그 다음이 2017년, 2015년이 3번째, 2018년이 4번째네요. 1, 2, 3, 4등이 전부 2015년, 16년, 17년, 18년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지구의 기온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한 2, 3년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2, 3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올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예상 지구 전체를 보면 더울 것 같죠? 그래프 추이 보면 올라가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더운 걸 보면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공부하는 기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남반구의 온도를 확인을 해봐요. 호주 밑에 저희는 북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는 저희하고 6개월 차이가 나니까 그럼 남반구가 올 여름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을 가고 있는 거고 호주는 지금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지나가고 있죠.
호주의 여름 기온을 확인해 보면 북반구의 이번 여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호주의 포트 아구스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륙 요 가운데인 것 같아요. 49.5도까지 올라갔네요. 요것만 꺼지진 않는 거죠. 이 앞에 것만. 네. 네. 좀 낮죠. 네. 지금 여긴 어딘지 모르겠고 아들레이드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시드니, 멜버른, 아들레이드가 세 번째로 사람이 많이 살고 큰 도시인데 지금 이렇게 이 46.6도. 그러니까 46.6도라고 하면 참 살기 힘들겠죠. 우리가 사우나 안에 있는 뭐 그 정도에 있는 실제로 그다음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좀 무서운 사진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호주는 야생 말들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어서 야생 동물들이 임자 없는 동물들이 있는데 지금 그 호수 이렇게 물 먹던 데가 싹 다 너무 더우니까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런 그 끔찍한 장면들이 사람들한테 찍혔는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진들이 좀 있는데 안 보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아서 강에 있는 강물도 너무 뜨거우니까 물고기가 그냥 다 떠버려. 우리 양식장에서 그거 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올 여름이 더 더워질 것 같아요. 네, 벌써 이렇게 더운 걸 보면 이거는 제가 그린랜드가 남극인 줄 알고 잠깐 잘못 헷갈려서 가까운 건데 북극에 있죠, 위에. 아무튼 빙하는 지금 뭐 맨날 맨하탄 사이즈가 녹았다, 뭐 얼마나 사이즈가 녹았다, 맨날 하도 이제 곧 다 없어질 것 같아요. 2030년이 되면 여름에 북극에 얼음 없는 북극이 될 거라고 지금 뭐 그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하도 빨리 없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심상치 않은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기후 변화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식의 이야기일 거예요. 몇 도 이상 올라가면은 6도 이상 올라가면 큰일이죠. 지금 2도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커다라질 거라고 해서 1.5도 이내로 지금 상승폭을 제한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배출하다가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총장님이 반기문 총장님 다음에 이번에 되신 분인데 뭐 하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번 주에도 또 이런 또 발표를 하셨어요. 인류 지금 기후 변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요즘은 좀 무감각해졌어요. 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학자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저런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기후변화 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나, 애들한테는 막 공부 열심히 해, 막 그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이렇게 시집도 가야 되고 이렇게 미래를 막 설계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제로 받는 데이터들은 너무 암울하고. 그래서 그것도 인터뷰한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긴가민가해요. 계속 자료들을 보니 진짜로 이렇게 될까? 이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인간 또 잘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위도상으로 조금 북쪽에 있잖아요. 위에 조금 추운 그래도 있어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좀 더 더워지면 더워졌지 직접적으로 피해는 많지 않을 거고, 제일 피해는 지금 제일 이제 더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주 추운 극지방에, 그러니까 제일 추운 데 사시는 분들하고 제일 더운 데 사시는 분들이 제일 큰 피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수출로 많이 먹고 사는 나라니까 힘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면 또 우리 수출도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라. 네. 그래서 아무튼 기후 변화는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여행 다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해외 여행은 꼭
가줘야죠. 안 가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이.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해외 여행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조금 몇 년에 한 번씩만 가라고 하면 펄펄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사진은 뭐냐면 이 캥거루한테 물 주는 사진이에요. 독자 투고 같은데 우리 집에 캥거루가 와서 이제 물 달라고 하길래 내가 물 줬다. 뭐 아무튼 너무 재밌어서 갖고 온 거고 앞으로 이제 점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뭐 동물도 어렵고 사람들도 힘들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 비행기 타기도 좀 힘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온이 높아지면 항공기 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밑에서 떠받치는 공기의 밀집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문과시죠. 밀도라고 쓰면 될 텐데 그냥 밀집도라고 왜 이렇게 써서 예 분명히 문과실 것 같은데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건 단순히 지구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땅도 뜨거워지고 바다도 뜨거워지고 대기도 뜨거워지잖아요. 대기도 뜨거워지는데 대기가 뜨거워지면 공기라는 게 뜨거워지면 부피는 커지고 그 다음에 밀도는 옅어지고 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죠. 근데 비행기라는 건 연료를 폭발시켜서 추진력을 얻고 그 다음은 날개로 비행기 날개로 대기 공기를 이렇게 타고 누르면서 나는데 비행기의 밀도 그러니까 비행기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공기의 밀도가 옅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를 받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 못 날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뭐 이런 이야기는 저희 공공연한 비밀인데 항공업계에서는 지금까지는 비행기 요금을 구간별 좌석별로 따로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체중별로도 따로 차등 적용하려는 계획도 있어요. 점점 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왜냐하면 몸무게 이렇게 커다란 분들은 훨씬 더 2목, 3목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기후 변화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변화도 갖고 올 수 있는데 혹시 70년대 석유 파동 때 기억나시는 저는 완전히 꼬마요 그때 네 70년대 별로 안 뭐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석유 파동 때 아주 꼬마였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비행기에 페인트들을 다 벗겨버렸어요. 비행기가 다 은색이에요. 네 그리고 꼬리만 이렇게 색깔 컬러가 있고 그다음 문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747 같은 커다란 비행기는 페인트 무게만 해도 2톤이 넘는데요. 비행기 건물만 더 크잖아요. 이게 옥상 방수 한번 해보시면 페인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무게도 아끼기 위해서 싹 다 걷어버린 거예요. 네, 그게 기억나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는 이렇게 비행기 타기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 홍학이죠. 플라멩코 열대지방에서 사는 뭐 이런 홍학도 옛날에 동물원이라든지 해외에 가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 아니고 새만금에 잠깐 왔다 가는 게 어떻게 또 사진이 찍혔는데 더 더워지면 뭐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행을 안 가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만큼 더워졌는지 잠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JTBC 팩트 체크인데요. 잠깐 보고 계세요. 자, 물 한 잔만 마시고요. 네, 1910년도에는 여름이 94일이었는데 2016년에는 142일이죠.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아침 제일 시원할 때하고 오후 3시에 제일 더울 때하고 그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되는 날들이 며칠 이상 연속적으로 될 때 여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한 100년 넘게 한 뭐 얼마나 그거 있죠? 50 며칠 정도 늘어나 버린 거죠. 그 무슨 기후를 분류하는 그런 체계에 120일 이상 넘으면 아열대, 150일 이상 넘으면 열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열대 지방이 된 거죠. 네, 여름 일수만 보면. 근데 여름 그러니까 열대라고 하지 않는 건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열대가 또 너무 더우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름은 이렇게 충분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철 3개월, 저는 계속 아직도 여름철은 3개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말, 7월 말, 8월 15일 지나면 바닷물이 시원해지고, 뭐 무슨 모기 잎도 삐뚤어지고, 뭐 이제 방학 숙제 하느라고 그때는 막 바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벌써 5개월 가까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아열대 농업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처럼 뭐 파인애플, 바나나, 뭐 망고, 이 지금 요게 뭐더라? 코코넛이죠. 네, 네. 코코넛. 지금 코코넛이 우리나라에 자라요? 아니, 이게 지금 자란다고 이렇게 갖고 온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작물들도 자라고, 그런데 동물이나 뭐 이런 작물 같은 경우는 서식지를 옮길 수 있는데,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같으면 사람은 자기 등기 부동산도 있고 국경도 있고 사람들은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수단인데요. 혹시 성당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성당?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우리나라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봉사 수단이 이제 남수단이 아니라 그냥 수단하고 북수단하고, 그것도 다르프 내전 같이 계속 싸워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셨는데, 지금 이태석 신부님이 봉사하시는 데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돼 버렸어요. 네, 다 더워지니까 점점 사막화. 이제 1년에 비가 200mm 이상 안 오면은 사막이 되고 식물이 자라질 못하니까 사막이 되는데, 사막이 되는 면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물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이 있는 데로 가면 한두 명이야 뭐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이쪽도 우리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영화, SF, 네, 매드맥스, 뭐 매드맥스나 인터스텔라, 블레이드 러너.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이상한데 왜 미래가 전부 이렇게 사막일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미래라고 그려지는 데가 사막이 배경들이 많으니까 그런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한테 크게 홍보된 일이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엘고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그게 영화가 대박이 나는 바람에 헐리우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생겼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에다가 많이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또 보니까 어벤져스도 기후 변화 이야기라고 환경이 안 좋아서 절반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네,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차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시리아 내전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보통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대리전, 그다음에 IS라든지 그다음에 아랍의 봄, 어떤 하도 독재가 심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들이, 근데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건 논문 상태였고요. 발표였는데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시리아 내전을 기후 변화가 촉발한 첫 번째 전쟁으로. 이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가 안 와버렸어요. 보통 인구는 2천만 명이 조금 넘고요.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1차 산업, 그다음에 농사에 종사를 했었는데 4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그냥 농사 작폐하고 어디 도시로 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가 농사가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배경일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할 만큼 농사가 잘 되는 데였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서 시리아 전투 볼 때 배경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 기억나세요? 되게 예쁜 도시, 고대 문명이 있었던 그 체크 무늬의 타일하며 어떤 장식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굉장히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하고 고대 문명이 있었던 지역인데 비가 안 오고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차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걸어서 피난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커다랗게 써놓은 건 제가 진짜 이렇게 기후변화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우리가 뭐 석탄,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석탄, 그 다음에 휘발유, 디젤, 뭘 태울 때 나오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나 그 다음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그런 가스가 점점 지구 대기에서 농도가 많아지면 온실처럼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거의 농사 짓는 거고 더운 지방이라 뭐 난방을 할 일도 없고 산업도 없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적이 없는데 결국 피해는 이분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몇 분이나 타고 있는지 한번 세봤어요. 네. 세봤더니 너무 많이 타고 이게 이렇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 사고도 되게 많이 나요. 네, 계속 배가 뒤집혀서 247분이 타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247분이 타고 계시는데 여기에 타고 있는 분 중에서 7분하고 애 1명은 우리나라 사람들 책임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등수로 따지면 한 7, 8등 해요. 제일 가장 역사적으로 먼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는 영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150년 동안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이란, 한국 거의 우리가 수출을 좀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7등, 우리가 수출을 좀 안 할 때는 이란이 7등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등수로는 7, 8등을 왔다 갔다 하고 절대적인 배출량으로는 한 2%가 조금 안 돼요. 앞에선 너무 많이 해요.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가 대부분 다 해버려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2%라도 결국은 이렇게 난민 247분이 계시면 그 중에서 7분하고 애 1명은 우리나라 사람들 책임인 거죠. 분명히 이건 엄연하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난민분들한테 너무 박하게 안 굴었으면 분명히 엄연한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단순히 이게 북극곰이 뭐 힘들어요. 북극이 이 얼음이 다 녹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사는 문제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혹시 요즘 유럽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유럽 정치가 굉장히 빨리 우경화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막 정당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대한당은 지금 히틀러를 복권하려는 데죠. 그런 데가 이제 제3당으로 독일 의회에 진입했죠. 영국은 브렉시트 한다고 말도 안 지금 뭐 덴마크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약간 또라이 같은 정말 파퓰리스트들 극우 정치인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 5월이 EU 의회 선거인데 굉장히 의석을 많이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전부 이렇게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그다음에 터키, 이탈리아를 통해서 독일, 그다음에 스웨덴, 그다음에 더 잘 사는 나라들 이렇게 다 나눠서 이제 난민들을 받았는데, 난민들이 한두 명이었을 때는 한두 명이 아니죠. 독일은 공식적으로 100만 명을 받았으니까. 네, 100만 명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하면 3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독일이 잘 살고 독일의 이제 시민 의식들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난민이 받으니까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건 비공식적인 통계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극우 유튜버 유럽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아주 활약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 그분 자료를 봤는데, 독일 사람 12명이서 난민 1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독일 GDP의 17,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GDP의 17%가 난민 비용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건. 그럼 내가 지금 지금 어떤 국가 재정으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의료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난민 때문에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난민을 받으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하는 계층들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하고 그런 불만들을 어떤 파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금방 쌓아안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그런 파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굉장히 소수였고 아주 이렇게 취급을 못 받았고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좀 비주류였고 소수에서 발언권이 없었는데, 난민 문제와 함께 굉장히 지금 의석수를 넓히고 있고 잘하면 유럽 의회는 중도 좌파와 그다음에 이제 중도 우파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했는데, 지금은 양상이 조금 바뀔 것 같아서 제일 불안하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우경화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린 자유무역이었잖아요. 서로들 이제 가능하면 다 관세나 이런 것들 없이 FTA 다 맺으면서 서로 다 바꿔먹자, 서로 잘하는 것.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장벽들이 보호무역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 보세요. 점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결코 예전처럼 핸드폰 팔아서 먹고 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옛날처럼 먹을 것 마음대로 들고 오는 시대는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후변화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한테 변하지 않으면은 조금 감당하기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가 두렵냐면요, 기후변화에서 친한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참 그런 거죠.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을 때 돕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이게 어느 적당히는 도울 수 있는데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놈들이 나빴어. 그놈들이 너무 게을러. 그놈들은 원래 그래도 돼. 그러면서 담장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을 만큼이면 괜찮은데 그 한계를 넘어버리는 순간 안 되겠다.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부터 살아야지. 아메리카 퍼스트. 아무튼 영국 퍼스트. 그런 식으로 점점 그런 사회가 될까봐 저는 제일 두려워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건 그렇게 우리한테 끔찍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좀 대비를 하고 완화해야 된다는 좀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건 이 정도 해서 이제 넘어가고, 혹시 이 영화 가버나움이라고, 네, 난민이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 시리아의 그 난민 가족이 레바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걸 보시면 왜 정우성 씨가 자기 돈으로 그렇게 난민 캠프를 다니는지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꿀꿀할 때는 한번 보시면 원 없이 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세상에 태어난 부모님을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 진짜 정말 네. 그래서 아무튼 남매들이 많이 생기면 이 영화 때문에 재단이 만들어져 봤어요. 돈을 저도 좀 보태고 싶은데 게을러서. 네. 아무튼 기후 변화라는 건 참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게 점점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약간 물에 빠진 느낌, 그렇게 계속 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지금 갖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나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네, 기후 변화는 그렇고, 그럼 미세먼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하셨죠? 아니면 석탄 화력 발전소.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제가 다시 드릴 거고요. 우리 국내 발생 원인에서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의 산업이에요. 공장들에서 우리나라가 공장이 한 6만 개 정도, 6만 개가 좀 안 되는데 그 중에 1.1% 정도만 관리를, 그것도 굉장히 큰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관리가 하도 엉터리 개판이어서 그냥 마음대로 눈 가리고 아웅.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일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많이 하는데 그냥 관리가 안 돼요. 네. 환경부 국장님이 저희 학교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그냥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환경부에서 우리 정권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도 못 했대요. 네. 규제는 환경부는 계속 규제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지금 아주 끔찍한 이런 농도가 낮으니까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민원이 막 들어가야 겨우 하는 신용하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마음껏 배출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환경부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대기 오염 물질들을 측정해서 자율 보고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슨 환경, 저희 학교 동문들이죠. 그런 데에서 전부 외주를 받아서 다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보고하는 식인 거예요. 자율 보고 같이 관리 감독권을 줘야 될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얼마 줄여주세요 하니까 지금까지 마음껏 배출하고 있었어요. 작년엔 4월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올 4월은 그래도 좀 나았죠. 네, 이런 영향이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아무튼 굉장히 그때 어디에서 했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무슨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자료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건 객관적인 팩트인데, 이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딱 이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고가 안 나요. 관리 감독을 느슨히 하면 이렇게 사고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언제예요? 딱 예.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도 이번에 굉장히 벌써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좀 우리가 눈에 띌 만큼 개선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유해물질 더 콕 찍어서 지금 뭉뚱그려져 있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요건 환경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너무 환경에 대해서 예산들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부족해요. 네, 지금 겨우 예산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중국한테 뭐라고 해도 논문 수로 압도적으로 지금 이게 전부 중국이에요. 중국 과학원, 베이징, 칭화대, 푸틴대, 난징대, 이건 미국, 베이징, 하버드, 저장대. 요게 전부 중국이고, 요게 우리는
요건 서울대 한국만이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압도적으로 논문 차이가 나고 미세먼지는 지금 2013년부터 유해하다고 일군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바람에 거의 그때부터 이미 연구가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예산이 필요하다. 네, 그런 거고. 지금 요건 제가 왜 갖고 왔냐면 혹시 여기 국민일보 보는 분 계세요? 진짜 국민일보는 왜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왜 국민일보가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청탁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 아무도 안 보는 신문에 아무도 안 보는 필자가 1년 동안 썼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봤어요. 네. 보통 보면 이제 네이버에도 올라가니까 이게 기사가 올라가면 제가 이제 신기하니까 처음 막 보잖아요. 그럼 뭐 이제 아무 댓글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그냥 전화 가갖고 이렇게 눌러놓고 하는데 딱 이걸 쓰니까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댓글이 140 몇 개가 쫙 달리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예측하실 수 있죠. 뭐 그런 거였어요. 이 조 소장 뭐 꼭 중국 사람 같이 생겼다. 10년 후 연구비를 중국에서 받냐? 뭐 아무튼 아주 저렴하고 아주 이렇게 원색적이고 막 그런 댓글들이 확 달리는 거예요. 처음이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댓글이라는 게 그래서 다 한번 읽어보고 제가 그때 이제 약간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화가 나신 분들이 참 많다. 되게 이게 그래서 인터넷 보다가 딱 뭐 하나 걸리면 하고 또 이제 인터넷 보다가 또 뭐 하나 걸리면 그래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 앞으로는 조금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글을 쓰도록 이제 조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글은 그분들의 화를 더 돋군 글이 됐는데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근데 아무도 그런 게 무서우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못 쓰는 건데 저같이 잘 모르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막 쓰는 거죠. 중국에 그렇게 막 민원을 중국에다가 항의를 하라고 그때 30 몇만이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했는데 이게 중국 탓만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중국 탓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아무튼 중국은 이번에 반 총장님이 가셔서 되게 이렇게 베이징 좋아졌다고 그랬죠.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하는 데니까 한번 하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한겨레에 나온 거였는데요. 애들 석탄 난로 다 뛰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스난로 갖다 주기로 했는데 가스난로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추워가지고 지금 다 어떨 때는 이렇게 밖이 더 따뜻할 때 있잖아요. 다 이제 햇볕 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 너무 귀엽죠. 아무튼 중국은 한번 한다면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 이게 무슨 국가 무슨 환경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죠? 저 한자가 안 돼갖고 아무튼 환경국 같은 데서 이제 발표한 건데 자기네들 자료예요. 절대적으로 많이 줄였어요. 네, 줄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우리 국가에서 그러면 한번 믿을 수 있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을 수 있다. 중국의 요리를.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역시. 왜냐하면 중국 다 이 뭐라 그럴까 연구하면서도 살짝 서로 유리한 자료로 맞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자료를 발표한 것들을 믿질 못하냐면 이런 식으로 양국의 학자들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그럼 발표한 거를 그럼 그래 너도 인정 나도 인정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자기네만 발표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동북아시아 대기질 협정을 맺으려고 하죠. 일본까지 끼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호흡 공동체라고 다시 우리 진짜 똑같은 그거는 참 뭐 느낌이 좀 이상한데 우리는 같이 숨 쉬는 공동체예요. 정말 동북아시아는. 근데 이제 이런 게 맺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게 1991년도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맺어졌고 이런 걸 맺게 된 계기는 뭐냐면 1941년에 캐나다의 제철소에서 나온 대기 오염 물질이 워싱턴에 가서 산성비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맺어진 거예요. 50년이 걸렸어. 50년이. 네.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는 건 너무너무 잡기가 이게 이 먼지가 이 연기가 중국에서 왔는지 일본에서 왔는지 실제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중국으로 한 5% 넘어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가 높아진다. 조금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것도 넘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경을 넘는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공동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자들도 인정할 수 있고 중국 학자도 인정할 수 있고 일본도 서로 상호 검증 하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어디에서 누가 배출할지 콕 집어서 거기를 이제 줄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교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이런 생성 과정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고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1차 생성이라는 건 마찰이나 마모, 그다음에 어떤 분쇄,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뭔가 그렇게 갈리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먼지와 2차 생성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되게 석탄이나 나무나 황 같은 걸 태우면 황산화물이 굴뚝으로 나오는데 이 황나물은 기체예요. 기체 상태로 굴뚝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면 이 황산화물이 산화제라는 건 산소, 그 다음에 습기, 물, 그 다음에 햇빛, 그다음 광화학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광화학 반응을 적당하게 하면 이게 황산염이라는 고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고체가 돼요. 그러니까 상변화하는 거죠.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굴뚝을 아무리 해도 이쪽 굴뚝에선 기체로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여기에서는 먼지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는 다루기가 참 어렵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가 미세먼지를 보내지 말라고 항의를 해도 중국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미세먼지 상태가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들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 이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그러니까 거의 만들어지면서 와서 한반도 상공에서 2차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네, 그거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먼지가 중국에서 온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냐를 분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봄철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끝까지 시꺼매요. 그러면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보면 밑에는 검은데 위에는 파랗죠. 그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그렇게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또 이상한데, 아무튼 뭐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2차 생성된 미세먼지들은 중국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만들어진 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미세먼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미세먼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세먼지의 아빠가 간 거지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 미세먼지 대책
백이남 단장님이 지금 거기가 이제 횟수로 3년째 되는데 거기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요 목록들을 인벤토리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X라고 돼 있죠. 그게 X, 이거 1, 2, 3, 4, 5, 6, 7, 8 쭉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들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되는 1차 이런 물질들이 대략 한 3,000가지 정도가 된대요. 지금 그렇게 많죠. 그 중에서 사람의 제일 나쁜 영향을 많이 하는 한 200가지 정도를 미리 선정해서 중국에다가 이 물질을 보내지 말라고 해야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된 건 연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그래도 지금 많이 그래도 진도가 좀 나가 있는 규명을 하나씩 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산업 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 보고 있고요. 네. 요거는 미세먼지 국내에 발생하는 원인들인데 에미션 소스들이 뭐 비행기 타서 연료가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75만 건 정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타고 참 엄청 많죠. 이 전 지구적으로는 4천만 번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 착륙을 한대요. 진짜 많죠. 네. 그리고 자동차는 2,100만 대가 우리나라가 1년에 2,990억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막 발생하고 이것도 엄청나죠. 그다음에 이제 농업소가 이렇게 뭐 고추대라든지 이렇게 들 태우는 것도 꽤 되고 이건 저희 학교에서 했는데 고기를 구울 때도 1년에 한 250만 톤을 굽는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교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를 다 그람 수를 계산을 해서 뭐 이거는 찌는 거, 이거는 굽는 거, 이거는 뭐 아무튼 다 해서 미세가 먼지가 구울 때는 얼만큼 나는지 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했는데 250만 톤 정도의 고기 굽는 데에서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어림 잡아서 한번 계산을.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영향은 2%가 좀 넘어요. 담배 피면 전부 미세먼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네. 고기는 한 5%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다니시면 여기에도 삼겹살집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다 이 단백질이 타면 미세먼지가 다 만들어지는데 그런 미세먼지 저감 장치들을 달려면 보통 이런 가게 하나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일단 자영업들이 지금 너무 어려우시니까 일단 대기업 커다랗게 지금 산업 먼저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부분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도 다 줄여야 미세먼지가 많이 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고기, 네, 이 소들도 되게 많고 이제 결국은 이게 제일 큰 거죠, 뭐. 네. 보시면 그 혹시 알릴레오 보셨어요? 알릴레오 보시면 거기 그 국장님이 미세먼지의 원인 공비 발차기 기억나세요? 산업이 공장이 44%예요. 네. 비도로, 선박, 산업, 이 기계, 포크레인 같은 거, 비도로가 16%, 발전소, 그 다음에 이게 14%, 차량, 이 12%, 나머지는 기타, 발차기. 네. 그래서 지금 요 산업이 계속 이렇게 컸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건 애꿎은 석탄 화력 발전소, 디젤 자동차 너무 우리가 친산업적인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해 진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비도로 오염원 안에서는 배가 꽤 많아. 이거 배는
벙커C를 그냥 태우잖아요.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배 들어오는 데들도 굉장히 심한데, 배는 이건 오염 저감 장치가 없었어요.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마음껏 펑펑 썼기 때문에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설 장비들, 노후 건설 장비들도 이것도 완전히 오염 저감 장치가 없어요. 시꺼먼 거 막 펑펑 뿜으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관리들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화물차가 절대적으로 많고 경유, RV, 뭐 SUV. 네, 전 진짜 궁금한 게 왜 산에도 안 가면서 그렇게 아니 사륜구동이 왜 필요한지 진짜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출퇴근할 뭐 어디 가는 거 못 봤는데 패션이겠죠, 패션.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오염원들이 이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 미세먼지하고 잠깐만 지금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적당히. 네네네. 지금 아무튼 암모니아도 미세먼지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또 연구가 나왔는데, 요즘 따끈따끈한 건데, 암모니아가 화장실, 축사 이런 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요소수, 삼원 촉매제, 디젤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휘발유 자동차에서도 나온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빨리 전기차로 갈아타시는 게 우리들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그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하고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게 이 제일 큰 영향은 바람하고 혼합고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배출원이 얼마를 배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미세먼지가 확산이 되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고스란히 뭉쳐 있어요. 우리가 커피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 믹스 탔는데 전화가 와갖고 안 휘젓고 그냥 놔두면 전화 받고 와서 보면 고스란히 안 섞이고 있죠. 미세먼지도 똑같아요. 바람이 일정 세기 이상으로 불어주면 확산이 돼서 농도가 옅어지는데, 바람이 안 불면 고스란히 실내 환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줘야 되고, 지금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바다가 더 시원하니까 네,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이제 바람이 없는 거죠. 보통 이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기압차에서 바람이 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극이 너무 따뜻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센 바람이 불어요. 근데 온도차가 별로 북극이 너무 따뜻해져 버려서 온도차가 많이 안 나가니까 바람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황사는 없어졌죠. 이상하잖아요. 맨날 우리 황사 엄청나게 왔잖아요. 황사를 날려줄 만큼 바람이 세지 않은, 황사는 조금 더 크고 무거워요. 황사는. 네, 그만큼 바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그게 보시면 풍속 2m/s라는 건 바람이 1초에 2m를 간다는 거니까 1시간에는 7.2km.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상태를 이야기하고, 기상에서는 정운 상태, 바람이 거의 안 분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태거든요. 2015년에는 13일, 2016년에는 16일, 2017년 29일이었어요. 네, 2019년에는 2달이 넘어요. 훨씬 더 많아져. 바람이 요즘 바람이 별로 없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봄철 4월이면 바람이 굉장히 심란하게 정신사납다, 바람이 막 불어서 막 날아다니고 정신사납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바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어느 분이 이지연 씨라고 바람아 멈춰다오 그런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바람이 없어졌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 진짜로 바람이 많이 줄었어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에서 오는 굉장히 차고 깨끗한 아주 엄청나게 춥긴 한데 아주 너무 기분 좋게 아주 맑은, 차갑지만 맑은 그런 바람 기억나세요? 옛날엔 그런 바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바람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없어졌잖아요. 옛날 기억나시죠? 정말 춥긴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람이 안 불면 대기가 정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일 많이 들으실 이야기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기질 정체가 심각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는 일기예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22 정도의 미세먼지를 PM22 정도를 계속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다운이 되는 거고, 이게 바람이 안 불면 어저께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오늘 거하고 합쳐져서 44가 되는 거예요. 3일 바람이 안 불면 66이야 되는 거고, 한 일주일 안 불면 200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은 한 50, 지금 평균 농도가 일평균 50 정도 발생을 해요. 네, 50짜리가 한번 넘어왔는데 거기가 딱 바람이 그 다음부터 안 불어서 정체되면서 계속 국내 발생량하고 합쳐지면 고농도 날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고농도 날들은 중국에서 넘어온 상태에서 딱 대기질이 정체되는 그런 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왜 미세먼지가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런 것 때문인데, 네, 이제 미세먼지 끝판왕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뵌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고 지금.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선배 꼭 이야기해달라고 김한세 선배님, 곧 박사님이 되실 분인데 통과를 하셔서 김한세 선배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원하려고, 조금 더 따뜻하려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조금 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우린 자본주의 사회사니까 소비를 통해서 높아지는 거죠. 돈 안 줬는데 에어컨 안 주잖아요. 그럼 자꾸 소비를 하니까 산업화가 자꾸 촉진이 되고, 산업화가 촉진이 되니까 공장이 자꾸 늘어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화석연료를 자꾸 사용하니까 삶의 질이 또 높아지네요. 그럼 이제 채용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월급도 많아지고 애도 하나 또 놓게 되고, 자꾸 인구가 느니까 또 소비가 느니까 또 자꾸 산업화가 촉진되는 거고,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구가 느니까 도시화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선진국 한 20여 개국은 인구가 줄고 있지만 나머지 180여 개국 인구가 막 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한 72억 되는데 2030년까지 한 90억까지 늘 거라고 아무튼 개발도상국들하고 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느는데 지금 태어나는 인구들은 그렇게 도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도시에서 신도시들을 엄청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도시를 만들면 도시라는 건 녹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나무, 풀 다 베버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다 덮는 게 도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녹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오염물질을 못 붙잡죠. 식물은 어떻게든 숨을 쉬니까 숨구멍으로 근처에서 미세먼지를 붙잡고, 뿌리로는 아까 1차 생성물질, 기체 상태의 물질들을 흡수하면 미세먼지가 못 만들어지게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데, 지금 아스팔트하고 시멘트는 그런 걸 할 수 없죠. 광촉매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 시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도로에도 뿌리고 페인트도 하는데, 실험실에서는 조금 되는데 외부 이런 오픈된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신반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큰 기대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사가 발표한 미세먼지를 먹는 식물, 그런 건 효과가 아주 조금 있어요. 절대로 하나 놓는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그런 수치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방이면 한 30개쯤은 놔야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정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효과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녹지 면적이 또 줄어든다는 건 빗물이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드는 저류량, 지하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지하수가 없어지니까 딱 해가 나면은 빗물이 다시 증발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
증발하는 양, 식물에서 증산하는 게 없어지니까 증발산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결국은 강수량 자체가 주는 거죠. 물 자체가 수증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가뜩이나 비가 한 번 오면 미세먼지가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또 미세먼지가 계속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햇볕이 미세먼지가 뿌여니까 땅에 도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표면이 이 태양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표면에서 요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햇볕이 오면 이렇게 이 지표면에 태양 에너지가 닿아서 뜨끈뜨끈해지면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도 무게가 있으니까 상승 기류가 여기까지밖에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상승 기류가 더 세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숨쉬기가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훨씬 더 스페이스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놔두면 점점 이게 내려와요. 이게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햇볕이 약해지니까 상승 기류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요거는 이게 아주 더운 날 열섬 현상이 생기잖아요. 열섬. 이렇게 우리가 아주 더우면 이 더스트 돔이라고 열섬 현상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이렇게 뚜껑처럼 덮이는 현상이 생겨요. 끔찍하죠, 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혼합층이라는 건 공기가 혼합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600m, 2016년 5월 달에 한 600m 정도까지 혼합층이 형성이 됐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하나를 봤는데 롯데타워 끄트머리가 이 혼합층을 뚫고 올라왔어요. 롯데타워 잠실이 한 400m가 좀 넘죠. 제가 아니 롯데타워 되게 저는 아무튼 롯데타워를 볼 때마다 무슨 거머리 같이 끝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튼 안 좋은데 그 끄트머리가 이렇게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400m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방에서 담배를 한 대 펴요. 피면 안 되겠지만, 네, 담배를 한 대 이 방에서 피는 거하고 똑같은 바닥 면적에서 천정이 훨씬 더 낮은 방에서 담배를 피는 거하고 천정이 이거보다 훨씬 2배 높은 방에서, 면적은 똑같지만 그런 방에서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은 담배 하나를 펴도 같이 나눠 마시는 양은 어떨까요?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네,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소주 마시는 거나 맥주 마시는 거나 그 양은 같아도 취하는 건 소주가 훨씬 더 금방 취하는 것처럼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지금까지는 발생원 중심으로 누가 범인이냐, 디젤 자동차냐, 화석 연료냐, 계속 발생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꾸 줄인다고 줄이고 돈도 많이 들이고 저감 장치도 달아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발생량 장치는 줄였는데 대기 농도는 올라가. 이게 어떻게 됐느냐? 되게 의아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북반구에 있는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그런 도시들도 다 거기는 옛날부터 대기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2012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북반구의 대기질 정체, 북극이 녹아버리면서 따뜻해지니까 대기질이 정체가 되니까 북반구의 대도시들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빨리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자꾸 올라가면 지금 아픈 사람들이 자꾸 많이 발생하죠. 아픈 분들이 자꾸 발생하면 또 관련 산업 마스크다 공기청정기다 자꾸 파니까 화석연료를 또 자꾸 사용해야 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기체가 자꾸 만들어지고 온실기체가 나오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북극이 자꾸 녹아버리고 북극이 녹으니까 시베리아의 고기압을 형성하지 못해서 북서계절풍을 못 만들고 북서계절풍이 안 만들어지니까 정체성 고기압만 떡 자리 잡으면 주변에 저기압을 밀어내요. 그럼 비가 또 안 와요. 그럼 미세먼지 농도가 비가 안 오니까 또 높아지는 거죠. 계속 이게 같이 무슨 만다라처럼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빨리 네.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석탄을 태우는지 요것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전력이 지금 원자력이 한 30%고 석탄이 한 44%인데 이게 안 줄어요. 재생에너지가 생각보다 빨리 지금 한 3점 몇 %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30%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러는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요건 2017년에 지금 석탄을 우리가 수입한 건데 단위가 100만 톤이라 1억 3,100만 톤의 유연탄을 수입을 했어요. 석탄을 수입하면 거의 다 소진해요. 무연탄까지 하면 1억 3,200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가 매년 태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선 1억 3,200만 톤의 석탄이라는 게 얼마나 양일까요? 누가 그러시다 1톤 트럭으로 1억 3,200만 번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좀 많죠. 네. 어림이 안 잡히시잖아요. 저도 하도 깝깝해서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가 13.2km예요. 김포공항에서 광명시청까지가 10km예요. 높이 1m의 담을 쌓고 여기에다가 석탄을 가득 부어넣으면 1억 3,200만 톤의 부피 정도가 돼요. 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2%에 달해요. 높이로 쌓으면 한 인왕산 하나 정도를 매년 우리가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지는 정말 몰랐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안 가보셔서 그래요. 가보시면 30만 톤급 배가 매일 들어오는데요. 배가 조그매 보여요. 네, 그만큼 매일매일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뭘 하는데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럴까?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워낙 많이 쓰긴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요 가격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좀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60제곱미터는 3.3을 나누면 평이 되잖아요. 한 18평 정도 된다고 보면 60와트를 해서 18평을 하는 거고 66제곱미터니까 20평이죠. 20평을 34와트. 위닉스 게 좋죠. 위닉스 걸 사시려면 꼭 위닉스 걸 사시기를 바라고 지금 요건 한 24평 정도 되는데 100와트예요. 네. 지금까지 공기청정기가 한 400만 대 정도가 팔렸대요. 2014년, 15년, 17년, 18년, 19년 한 400만 대 정도가 팔렸고 앞으로 최소한 1000만 대 정도는 더 팔릴 거라고 예상해요. 더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팔리는 게 이 100와트짜리로 1000만 대가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청정기는 특성상 예전에 있던 기계가 아니에요. 요즘 만들어진 기계죠. 새로 이 전원들을 새로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공기청정기는 냉장고랑 비슷해서 한번 꽂아 놓으면 잘 빼지 않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막 돌아가고 안 심하면 조금 조용했다가 그리고 이 100와트라는 건 최대 출력 미세먼지가 제일 많을 때 100와트지 평소에는 100와트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거의 다 한꺼번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100와트가 다 1000만 대가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이 100와트짜리로 1000만 대가 돌아가면 그게 1기가와트. 1기가와트는 요즘 만들어지는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더 만들어야 돼요. 미세먼지 때문에. 구형 석탄 발전소는 2-3개 정도는 더 있어야 우리가 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원숭이하고 꽃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우리 한번 사게 해놓고 공짜로 쓰게 하고 계속 업데이트 안 하면 안 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벗어나오는 길은 정말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따가 잠깐 같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저희가 이제 은하수라는 걸 그런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거는 보니까 5평 기준으로 한 1.8와트 정도 돌려요. 엄청나죠. 그러면 24평, 25평을 하면 10와트도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거는 이따가 만들면서 같이 왜 그렇게 전기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뒤에 조금 있는데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